안녕하십니까. 저를 이제 소개할 때 국악 작곡가라고 대개 소개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국악은 나라의 음악이기 때문에 나라의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라는 건 굉장히 큰 영광이죠.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작곡가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좀 앉아서 얘기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 음악의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동안 제가 우리 악기를 가지고 작곡을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음악 활동을 하고 느꼈던 점을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서양 음악의 이론을 가지고 우리 국악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악 전공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국악을 알릴 만한 책이 국악개론이라고 있습니다만, 국악개론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는 경향이 많다는 일반 사람들의 의문, 또는 또 국악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우리 국악은 궁상각치구라는 그 말로서 한 번에 오문계 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음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계기들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궁상각치구라든지 오음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음양오행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양오행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또 너무 다른 식으로 다른 쪽으로 빠지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서양 음악은 뭐 수학하고 관계가 깊다, 뭐 수에 대해서 음정 인터벌 이런 관계도 전부 수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는 다 이해하면서도 우리 음악에 있어서는 과연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음악의 수는 또 무엇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하도라는 것에서 나오는 이 수 개념과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오성도설이라고 하는 악각음에 나오는 편입니다. 오성, 5가지 소리인데 이 2가지 편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하도를 보면 여기 1, 3, 2,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홀수는 전부 하얀색으로 있고 짝수는 까만, 말하자면 바둑돌의 하얀 돌과 까만 돌로 이렇게 보이듯이 이렇게 하도라는 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도설이라는 것도 보면은 여기 1이 있고 3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고, 또 바깥의 수로는 16, 38, 49, 27, 여기 10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궁상각치구라는 것에 대한 수도 여기에서 다 연원이 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으로 문헌적으로 나온 것은 악학계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역의 계사전에 천수와 지수라는 식으로 표시를 해서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지류,
천칠, 지팔, 천구, 지십일에서 홀짝수에 대한 것을 천지의 수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음양이라는 수겠죠. 천이라는 수는 양의 수요, 지라는 수는 음의 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궁이라는 소리는 뭐냐? 상이라는 소리는 뭐냐? 각이라는 소리는 뭐냐? 이런 것을 한번 음양오행의 관점으로 보고 그 음양오행의 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한 이 관계 자체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서 한국 국악의 새로운 기능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홍보할거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국악계 쪽에서는 이 내용을 제대로 후학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능화도 못 시키고 근본 원리가 여기서 출발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이 국악이 기능으로만 발전되는, 전수로 돼서 그냥 발전되는 현실에 부닥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자신도 지금까지 국악 작곡이라고 해서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해보지만 이 관념이, 이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연주의 자세 또는 곡을 써나갈 때 어떤 식으로 해나가거나 이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런데 음양오행을 직접적으로 전부 활용해서 창제된 것이 뭐냐면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은 그야말로 음양오행의 기능적 결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야 하려고 하는 것은 음양오행을 빨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훈민정음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훑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훈민정음과 악학개론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조금 적었습니다. 원래 예술하는 사람들은 글을 잘 못 씁니다. 그리고 글 쓰는 게 서투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무슨 여기 인문학 속에서 각주도 좀 달아주십시오 이렇게 원고 청탁이 왔는데 각주 달고 이러면 무슨 논문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에겐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럼 각주를 안 쓰면서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악학개론 번역해 놓은 게 있고 훈민정음 글자풀이도 번역된 게 있으니 이거를 그대로 차용하면서 내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면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깊이 들어가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그 최재목 선생이 김범무 선생의 풍류사상을 강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범부 선생의 음양론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말 탁월한 그 논이라고 봐요. 음양론이라는 거. 음양론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만의 기준, 우리의 시, 음양론을 그렇게 글을 쓰신 분은 아마 범부 선생님 최초인 것 같아요. 대개 음양 그러면 무슨 이원론, 일기 이원론이 뭐 이기 일원론이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김범부 선생님이 얘기하는 음양론 이름 일양지위도라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된다라는 그 논리로서 그 깊이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면 대단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음양이라는 걸 이렇게 나눠볼 게 아니라 사실 음악도 마찬가지죠. 우리 음정이 12음이 나오는데 하나는 양음이요 하나는 음음이요 이 숫자대로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멜로디를 연주하다 보면 양으로 갔다가 음으로 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음소리요 양소리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음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음향이라는 건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갖고 우리 음악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우리 음악이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 음악을 작곡한다고 할 때도 우리 음악이 그냥 아무나 작곡해서 또 되는 게 아니로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전통음악은 작곡자가 없습니다. 서양 음악은 무슨 베토벤이요, 모차르트요, 뭐 이런 식으로 작곡자의 이름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통 음악은 작곡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듭니다. 그러나 문헌에 보면 세종대왕이 작곡을 했다는 기록은 있고 세조대왕이 작곡을 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근데 두 분에 대해서 이제 차차 차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우리 음악이 하도나 이런 것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주로 요 오성, 궁상, 갑치, 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음양 오행이 훈민정음에서는 어떻게 다뤄졌는지 간단히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훈민정음하고 음악하고 무슨 관계냐? 그거를 먼저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겠죠. 훈민정음이라는 것에 정음, 올바른 소리. 훈민정음은 왜 올바른 소리라고 했을까요? 글자일 경우에 정자라고 하든지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지 왜 음이라고 했을까요? 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깊이나 의미가 넓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문자로서 소리로서 세계적으로 과학적인 글자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글이 없는 나라는 우리 한글을 전부 가르치게 돼 있죠. 유엔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만큼 과학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음양 오행을 이용하였지만 그만큼 과학적이고 소리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음악의 철학 그러지만 우리 음악을 악학계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이 돼 있고 그냥 해석이 돼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처음부터 조금 읽어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우리 전통음악을 알기 위해서는 전통음악 속에 흐르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정통이라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전통이라는 개념은 정신을 통일하여 영원히 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통자의 개념은 바로 내용이 충족한 것을 의미하는데 통자의 옆에 충자가 있죠. 충자라는 것은 충족한다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충족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충족이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민족 전통 문화의 핵심 외에는 우리 전통 문화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전통도 역사성을 지니고 있어야 그 전통성이라는 게 내려오는 겁니다. 역사성과 함께 내려와야 그 전통이 그 민족의 진리요, 그 민족의 어떤 힘이요, 그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문화 중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이 있죠. 전통 문화에 가장 한국적이며 한국 사상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대개 한국 음악일 것이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 우리가 쓰는 훈민정음일 것이요, 그 다음에 한국 음식도 요즘 음양오행을 이렇게 분류해 놓는 것이라든지 또 한의학, 동의학이라고도 하죠. 한의학 등이 그 원리가 모두 음양과 오행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음양과 오행은 거의 사람들이
주역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뿐이 아니고 명리학 공부하는 분들도 다 뭐 중국에서 온 것 같이 얘기하는데, 고대부터 사실은 역사적 연원을 따라가면 음양사상이라는 것은 동이족에서 먼저 됐다는 설도 있고, 그 구체적인 그 근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누리고 있었던 생각, 사유체계가 음양이요 오행인 것이, 그것이 중국 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유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럽도 무슨 사조가 전부 뭐 그리스 거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리고 영어라든지 글자 같은 것이 라틴어 거라고, 라틴어니까 그게 무슨 뭐 그리스 거라고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음양오행이라는 것도 동아시아의 또는 동양아시아의 공동적인 사유체계였지, 이것이 중국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또 그 음양오행 자체가 각 나라에 따라서 응용되고 활용되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중국 거라고 해서 우리가 괜히 주눅 들 필요도 없는 거고, 실제로 나타나는 문화를 보더라도 중국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음악이 없습니다. 중국에 우리나라 같이 판소리 같은 게 있으니까 무슨 관현악 악기가 그렇게 많이 동원된 음악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없어요. 그 희한한 일입니다. 그럼 중국은 결국은 뭡니까? 이론적으로만 활성화해놨지 그걸 구체화시키는 것에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데 먼저 음양오행이라고 탁 못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음양오행을 아주 직접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세종대왕이 집권을 하면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가장 강조했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책 읽고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지 말고 성리대전을 중점으로 해서 보거라. 집현전 학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종대왕이 주역이나 이런 것에 굉장한 대가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사실인 것 같고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세종대왕이 그 형제들하고 아침에 태종인가요? 그 아버님한테 이제 문안을 드리러 가면은 아버지이면서도 동시에 임금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그 예의를 차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형제들이 이렇게 하는데 세종대왕이 이렇게 피식 웃더랍니다. 그래서 왜 나중에 이제 아침 예의를 차리고 다 나간 다음에 태종이 그 옆에 신하를 불러놓고 왜 세종이 저렇게 웃었느냐 가서 좀 알아보라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알아봤더니 세종대왕이 왜 웃었냐면은 그 봉원사라고 있죠, 연세대 뒤에 절, 거기에 삼위승이 팥죽을 이렇게 이고 가다가 확 엎지르는 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웃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태종이 파박을 시켜가지고 가서 확인해봐라. 그런데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어린 중이 팥죽 쓰러진 걸 쓸고 있었답니다. 이 얘기는 여담인 것 같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주역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런 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는 거죠. 그만큼 영명하고 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자로 나중에 왕위를 이었다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만큼 세종대왕이 아주 영명하고 아주 훌륭했다는, 그리고 아주 자주적이고 아주 깊이가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중국이 못 쓰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썼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세종대왕은 또 음악의 대가이기 때문에 소위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대요. 음악을 정리를 시키기 위해서 박연이라는 신하한테 악을 정리 좀 해봐라. 왜냐하면 이 중국의 음악이 우리의 정서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도 우리식으로 좀 정리 좀 하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하는 이 박연희한테 시켜놓고,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게 편경이라는 악기가 있죠. 돌로 이렇게 기역자식으로 만든 악기가 있습니다. 편정이라는 악기가. 편경. 그리고 쇠로 만든 종같이 생긴 건 편종이라고 하죠. 편경이라는 악기가 남양주에서 그 돌이 나와서 그 편경을 제작을 했는데, 편경을 제작해서 이렇게 시연을 합니다. 시연을 하는데 세종대왕이 갑자기 정지를 시켜요. 거기 잠깐, 거기 음이 하나 이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건 실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하한테 가서 저 음이 왜 틀린지 가서 확인 좀 해봐라. 근데 그걸 신하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먹줄을 쳐놓은 것이, 먹줄을 다 그러니까 안 가른 거죠. 먹줄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게 음정이 높았던 겁니다. 그 정도로 세종대왕이 음감이 발달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왜 그렇게 음악에 대해서 열정을 가졌냐 하면, 옛날에는 음악을 어떤 예약 형정이라고 해서 음악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예의와 또는 예약 같은 그 나라의 제사음악 이런 것이 우리식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작곡도 했죠. 이런 세종대왕이 음악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식견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훈민정음도 세종대왕이 반드시 만들었다고 봅니다. 혹자는 뭐 어떤 불교 쪽에서 영향을 받았다, 무슨 가리부터인지 뭔지 어디서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세종대왕께서 영명하시기 때문에 딱 만들었다는 겁니다. 음양오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음양오행을 훈민정음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민정음 제자해. 그럼 훈민정음 제자해라는 건 글자 풀잡은 얘기겠죠. 여기에 보면은 처음부터 하늘과 땅의 이치는 하나의 음양과 오행뿐이다. 이러고 시작합니다. 곤괴와 복괴 사이. 곤괴라는 것은 곤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곤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곤괴. 곤괴는 짝대기 6개가 다 붙어 있는 게 6개 있는 거고, 곤괴는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6개 있는 겁니다. 그럼 곤괴에서 복괴가 되려면 맨 밑에 게 떨어지지 않은 게 딱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빈 곳에서 새로 생기는 그 사이를 태극이라고 한다는 거죠. 잘 안 들리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그 곤괴라는 것에서 복괴 사이, 그 사이가 태극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고요한 후에 음양이 된다. 그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무릇 생명을 지는 무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자, 음양을 두고 어디 가랴. 그러므로 사람의 목소리도 다 음양의 이치가 있건만은 도리어 사람이 살피지 못할 뿐이다.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못 받고 얘기합니다. 글자 풀이 제자해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무릇 사람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행에 근본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시라는 건 사계절에 합하여 보아도 거슬리지 않고 오음, 궁상각지에 맞추어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을 이 소리나는 부분 기관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목구멍은 깊숙하고 물기가 있으니 수이다. 목구멍은 수라고 하는 게 물기가 있어서 그 소리가 비고 걸림이 없으면 물이 속이 환하고 잘 흐르는 것과 같다. 이거를 또 사계절에 비유해 놨습니다. 사시로는 겨울이 되고 오음으로는 우가 된다. 궁상각추의 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음악적 용어를 아예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어금니는 얽히고 기인이 목이다. 나무목입니다. 목기운을 얘기하는 거지. 그 소리가 목구멍 소리가 비슷하되 실함은 마치 나무가 물에서 나되 형상이 있음과 같다. 그래서 사계절로는 봄이 되고 오음으로는 각이 된다. 그러니까 궁상각취의 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혀는 날카롭고 움직이니 화라, 불화입니다. 그 소리가 구르며 나르니 마치 불이 굴러 퍼지며 너울너울한 것 같다. 혀 움직임이 그렇게 불꽃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 사계절로는 여름이며 오음으로는 치가 된다. 궁상각치유할 때 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굳고 끊으니 금이라. 그 소리가 부스러져 단련됨과 같다. 사시로는 가을이 되고 오음으로는 상이 된다. 그러니까 궁상각추의 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술은 모나고 다문이 토라, 흑토라. 그 소리가 머금고 넓으면 마치 흙이 만물을 함축하여 넓고 큰과 같다. 사시로는 사계절로는 끝여름이 되고 오음으로는 궁이 된다. 그렇게 있습니다. 끝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개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 말이 늦여름이죠. 그러니까 가을로 결실하기 전에 오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은 만물을 나게 하는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잘 보면은요, 물과 불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나무와 쇠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물은 만물을 나게 하는 근원이요, 불은 만물을 이루게 하는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근원과 작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음양오행을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물은 근원이고 불은 작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행 중에서 수와 화가 크고 목구멍은 소리를 내는 문호요, 혀는 소리를 가르는 중추기관이다. 그러니까 목구멍은 소리를 내는 문호라고 얘기하고, 화는 소리를 나누는 거죠. 혀의 움직임에 따라 소리가 나눠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오음 중에서는 목구멍 소리와 혀 소리가 주장이 되는 겁니다. 주로 말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목구멍은 뒤에 있고 어금니는 그 다음에 있으니 방위별로 또 해놨습니다. 북과 동의 자리요, 혀와 이가 있으니 남과 서의 자리다. 이 입안의 구조 관계를 그렇게 방위 개념으로 딱 또 잡아놓은 겁니다. 입술은 또 끝에 있으니 오행의 토가 일정한 자리 없이 사시의 끝에 붙어서 그 기운을 왕성하게 하는 뜻에 있다. 그러니까 이 입안의 구조, 입술 구조 가지고 궁상각치우를 다 얘기하고, 사계절에 또 비유하고, 또 방위에 또 이렇게 비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은 첫소리 속에 스스로, 첫소리라는 거는
초성을 얘기하는 거죠. 첫소리 속에 스스로 음양과 오행의 반응의 수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성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입안의 구조인 목구멍, 어금니, 혀, 치아, 입을 오행에 응용하여 방위 및 오계절에 비유하였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이제 그 전체 음의 이제 이렇게 옆으로 나누는 건데요. 오행을 맨 위에 놨습니다. 목화, 토, 금, 수 해갖고요. 오성은 각, 목은 각이요, 화는 치요, 토는 궁이요, 금은 상이요, 수는 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음, 그 다음에 오음이 나오게 하는 소리는 아설, 순치, 후. 그래서 여기 설명한 대로 그렇게 표시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초성 17자. 초성 17자가 있죠? 기역. 요거는 목에서 약간 걸린 소리라고 합니다.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내는 거겠죠. 근데 실제로 그 노래할 때 가곡이나 가사할 때 그런 식의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역. 기역이 좀 더 세게 되면 키역이 되는 거죠. 기역, 그러니까 크다 하는 때는 크다가 돼야지 그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발전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혀로 하는 거, 니은 할 때 혀가 움직여질 겁니다. 니은. 그 다음에 디귿도 똑같을 겁니다. 디귿, 티읕.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그 의미를 비유해서 소리가 더 커지는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리을은 나중에 이제 반치음 그래서 뭐 반설음 그래서 그 음악의 어떤 뭐 변치 변궁하고 딱 연결이 또 다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성 중에서 미음, 비읍, 피읍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게 미음, 비읍, 피읍이 같은 소리로 본 거고요. 상성인 금은 시옷, 지읒, 치읒. 지금은 안 쓰지만 세모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무슨 여우라고 얘기할 때 사투리 여시 뭐 이런 거로 얘기하는 때 이런 글자를 쓰는 하습니다. 가위 그러지 않고 가세 그러듯이 발음은 정확치 않습니다만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사각지 우에서는 이응 시읒도 아니고 이 중간에 내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발음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서도 제 스승이 저를 부를 때 영동 부르지 않고 이응동 이렇게 불렀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김영동 그렇게 부르지 않고 김이응동 이런 식으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응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봅니다. 이응을 좀 길게 하는 그것이 이제 확 터지는 소리가 할 때는 하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역, 초성에서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입니다. 이 5가지에서 음양오행으로 나뉘어서 그것이 3개씩 이렇게 하면은 17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사시, 사계절엔 춘하, 왕계라고 또 썼죠. 추도.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사방은 동남, 중, 서, 북. 그 다음에 이 소리가 또 오장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 불화는 신, 토는 비장, 금은 폐, 수는 신장. 그 다음에 또 오상이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예의 범절 이런 거는 인, 예, 신, 의, 진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것에 대해서 일부 서양 학문을 한 사람들이 이건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이게. 그런데 이 사회 체계 자체가
우리 동아시아인의 사유책이라는 거죠. 이것을 거꾸로 보면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성. 어떤 문제 하나를 가지고 인체와 자연과 다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동아시아인들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상력을 발전을 시켜야 지금 시대에 새로운 예술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상력이 차단된 음악으로만 보고 그 다음에 한의적으로 오장으로만 보고 이러다 보면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확장할 수 있는데 좀 더 우리 한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악학개범 오성도소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음악의 오행인 악학개범의 오성도소를 살펴봅시다. 다음은 악학개범의 오성도소가 하도입니다. 아까 첫 그림이죠. 그럼 악학개범의 오성도소를 어떻게 했느냐. 악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이 생겨 정을 갖고 정이 발로해서 성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물질들이 생겨서 그 물질을 통해서 감정이 생기고 그 정이 발로해서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천오와 지십이 합하여 중앙에 토를 낳으니 그 성은 궁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오와 지십이 합쳐졌다는 겁니다. 합쳐졌을 때 그 소리가 궁이 된다는 겁니다. 또 지사와 천구가 합하여 서방에 금을 낳으니 그 성은 상이다. 그 다음에 천삼과 지팔이 합하여 동방에 목을 낳으니 그 성은 칠이다. 천일과 지육이 합하여 북방에 수를 낳으니 그 성은 소리는 우이다. 그러니까 수와 궁상각치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수와 궁상각치우.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명리학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16수, 27화, 38목, 4구금, 50토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를 외워버리죠. 그렇듯이 궁상각치우라는 것은 수로 얘기한다면 16, 27, 38, 49, 50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그 수 개념을 설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 개념이 어디서 온 것이냐? 하늘의 수와 땅의 수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것이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은 중앙이므로 중앙에 있어서 사방을 통달하고 선창의 시생의 사생. 그러니까 궁소리는 네 가지 소리. 상각치우의 가장 첫 번째 별이다라고 첫 번째 소리가 되는 겁니다. 궁이라는 소리. 그 성질은 둥글고 그 소리는 마치 소가 굴 속에서 우는 소리 같아. 합을 주장한다. 입을 다물고 내는 소리죠. 그러니까 어떤 소리일까요? 이런 소리가 되겠지. 그러면 아까 거 한번 그림 초성도 보여주시면 여기 보면 음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음소리는 우리 오장이 어딜까요? 비장이 되는 겁니다. 위. 하면은 그 음소리가 내 위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면 그건 음악으로서 음악 치료를 하는 거예요. 뭐 서양 사람들이 요즘 뭐 음악 치료한다 그러는데 진짜 음악 치료는 이게 음악 치료죠. 음악 치료한다는 겁니다. 지금 국악이 사실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체적이면서도. 근데 이런 데서 착안을 해야 뭐 음악 치유 음악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실수는 81이요 그것을 3분 손이라여 7을 하생한다. 궁소리가 소리가 어떤 음정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리가
실이 81가지를 꼬은 소리가 궁이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거기서 3분 손일, 3분의 1을 뺀 나머지 소리가 치가 된다는 거죠. 제가 잠깐 이제 악기로 소리를 내드리면 궁 소리가 이 소리면 그 다음에 81에서 3분 손 한 소리는 이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3분 2을 하면 그 다음에 치에서 3분 2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음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소리가 나옵니다. 그 음정을 만들 때 시를 꼬은 수, 가야금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가야금 제일 그 궁소리가 줄이 굵은 게 궁이라면 거기서 3분의 1을 뺀 줄 수는 어떻겠습니까? 소리가 높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음정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문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문구를 그대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3분 손익법이라고 해서 음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음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이게 열두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치는 지로 만물이 성대하여 번지한다. 그 성질은 밝고 물을 분별한다. 그 소리는 지고 가는 돼지가 놀란 소리와 같아서 합의 반대로 입을 벌리는 것을 주장한다. 뭐 돼지가 놀란 소리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실수는 54일 3분 1이라여 상을 상생한다. 제가 지금 한번 여러분들께 불러드렸듯이 요 다소음이 나오잖아요. 다소음을 순서대로 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음악이 되는 겁니다. 다소음. 이게 다소음을 기본으로 해놓고 12음을 만들어내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다소음 다른 음으로 시작해도 다소음으로 연주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이 다소음이 이렇게 깊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소음 자체가 뭐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훈민정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사계절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인간으로 치면 오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걸 과학적으로 누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음소리가 우리 위하고 간하고 폐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장을 연구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기 아, 어, 이, 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뒤에 이제 좀 읽다 보면 훈민정음의 중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 중성의 소리가 저는 제대로 이 오성의 저기에 적용이 돼야 저는 본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깝게 보면 그런 데서 뽑은 것 같고요. 음악 어휘라는 건. 그리고 실제로 영감무도라는 거를 했었습니다. 영감무도할 때 음악 어휘로 영가 말을 길게 하는 음악 어휘로 이렇게 수련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춘다는 그런 것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기본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뭐 어떤 사람은 뭐
아, 어, 이, 우가 아니고 어, 이, 우, 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중성을 가지고 훈민정음의 중성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중성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페이지 9페이지로 가면요, 훈민정음과 악학계범의 음양과 오행 그거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훈민정음과 음악의 관계를 이렇게 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에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훈민정음 제지하의 첫 소리의 오음과 악학계범의 오성도설 내용에서 오헌과 오음, 오성의 연관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하도와 그 오성도설의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그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관념적으로 흐르기 쉬운 음양오행을 실제로 훈민정음에서 활용했다는 점이 경이롭습니다. 오성도설도 천수와 지수로 접근한 것은 음악이 자연의 질서에 따른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것도 자연의 질서를 체득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는 자연의 질서에 가깝게 가는 것이지만 자연의 질서를 모르고 그냥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훈민정음 중성의 천수 지수 대화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성 11자 중 천지인에 해당하는 점과 의와 이, 점은 천이고 의는 땅이고 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천지인에서 만들어진 8자, 이 세 자에서 만들어져 있는 8자, 아, 어, 오, 우, 야, 여, 요, 유는 천수와 지수를 생수와 성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라는 것은 1, 2, 3, 4, 5를 생수라고 하고 성수라는 것은 6, 7, 8, 9, 10을 성수라고 합니다. 생성. 그러니까 생겨나는 수는 1, 2, 3, 4, 5요. 그걸 이루는 수는 6, 7, 8, 9, 10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훈민정음 가운데 소리인 중성을 보자. 가운데 소리는 모두 11자입니다. 동그라미는 혀가 오그라들고 소리가 깊으니 하늘이 자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자라는 건 시간을 말합니다. 자시에서 열립니다. 형상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동그란 거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본 겁니다. 의는 혀가 조금 오므라들고 소리가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으니 땅이 축에서, 자축할 때 축시에서 터집니다. 형상이 평평한 것은 땅을 본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고 소리가 얕으니 사람이 인에서 남이라. 사람이 인시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이 생긴 다음에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생겼다는 걸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 순서에 따라서 요 세 모음 중성, 세 중성이 기본이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산 것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이 아래의 8소리는 한 번은 오므리고 한 번은 벌리니 입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가 첫째로 하늘에서 나니 천일생수의 자리요. 오가 천일생수의 자리라고 합니다. 아가 다음에 나오니 천삼 생목의 자리입니다. 여기 저 천일생수의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 물수입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가 다음에 오니 천삼 생목의 자리다. 그 다음에 우가 다음에 오니 지이 생화의 자리요.
어가 다음에 오니 지사 생금의 자리입니다. 이게 혼미정음에 아예 이렇게 못 박혀 있습니다.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가 둘째로 하늘에서, 요라는 건 뭐냐면 두 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두 번째로 하늘과 만난다는 뜻입니다. 나니 천칠 성화의 수요, 야가 다음에 오니 천구 성금의 수다. 그 다음에 유가 둘째로 땅에서 나니 지류 성수의 수요, 이것도 숫자 수가 아니라 물수입니다. 여가 다음에 오니 지팔 성목의 수다. 수와 화는 기에서 떠나지 못하여 음과 양이 교합하는 처음인 거로, 그러니까 여기서 수와 화는 기라고 본 것이죠. 수와 화는 기에서 떠나지 못하여 음과 양이 교합하는 처음인 거로 오므라지고, 목과 금은 음과 양이 고정한 질인 거로, 그러니까 기질할 때 질이라는 거죠. 목과 금이. 그래서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 그 동그라미는 천호 생토의 자리, 은은 지식 성토의 수입니다. 근데 사람만이 이만이 홀로 자리와 수가 없는 까닭은 대개 사람은 무국의 진리와 음양오행의 정기가 신묘하게 합해서 엉긴 것이니 참으로 일정한 자리와 온전한 수를 가지고 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 천지인할 때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얘기하기 참 어려운데 아주 여기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사람만이 뭐 방이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정한 자리와 온전한 수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이 사람은 이수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여서 모든 걸 한다는 거죠.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사람이 받아서 운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이와 같이 훈민정음은 음양오행의 상과 수와 이치, 철학을 정확하게 적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역에서 전하는 천지인의 정의인 음양, 강유, 인의가 초성, 중성, 종성에 적용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양, 하늘은 음양이요, 땅은 강유요, 사람에 있어서는 인의. 이게 주역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섯 토의를 얘기할 때 음양, 강유, 인의. 그러니까 천지인이 각자 음양 개념으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다시 제자해의 구조를 보죠. 초성과 중성에 대한 관계를 말하자면 음양은 하늘의 이치요, 강유는 땅의 이치, 중성은 한 번은 깊고 한 번은 얕으며 한 번은 오므리고 한 번은 벌리니 이것은 음양이 나뉘어서 오행의 기가 갖춘 것이니 하늘의 작용이요, 음양이 나뉘어서 오행의 기가 갖춘 것을 하늘의 작용이라고 본 겁니다. 초성은 혹 허하기도 하고 혹 실하기도 하여, 초성은 아까 기억니은 디귿, 그 다음에 이음 같은 걸 허하기도 하고 치읓, 지읒, 뭐 티귿 이런 거 실하기도 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혹 날리기도 하고 혹 걸리기도 하며 혹 무겁기도 하고 더러는 가볍기도 하니 이것은 강류,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나타나서 오행의 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행의 질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초성의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땅의 공효다. 그 다음에 중성이 깊고 얕고 오므리고 벌리는 것을 가지고 부르면 첫소리가 오음에 맑고 흐린 것을 가지고 뒤에서 화하여
첫소리 된 것이 다시 끝소리가 되니 만물이 땅에서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만물의 이치를 글자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을 가지고 얘기하면 기억과 중성, 가와 아와 그 다음에 기억 그러면 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성, 중성, 정성 그 세 자가 합쳐서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주목할 것은 음양이 나뉘어서 오행의 기가 갖추어지는 것을 하늘의 작용이라고 한 것이고요.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나타나서 질이 이루어지는 것. 구체적인 질이 이루어진 것이 땅의 공효라고 한 점이다. 또한 초성, 중성, 종성과 하늘, 땅, 사람이 음양과 오행의 자연적 운행에 의해 질이 이루어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소리와 가운데 소리와 끝소리가 합하여 이룬 글자를 가지고 말하면 움직이고 고요함이 서로 뿌리받고 음과 양이 삽이어 변하는 뜻이 있으니 움직이는 것은 하늘이요 고요한 것은 땅이요 움직이고 고요한 것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천지인에 대해서 그 작용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대개 하늘에 있어서는 신의 운행이요 하늘은 신의 운행이라고 봤고요. 땅에 있어서는 질의 이름이다. 물질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에 있어서는 어짐과 예의, 믿음, 의리, 지혜 이 다섯 가지는 정신의 운행이라고 본 겁니다. 간심 그 다음에 지라라고 여기 저 원문에 해석되어 있습니다. 비장, 허파와 콩팥은 지대의 이름이다. 이런 인의예지신이 구체적으로 5장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첫소리는 피어나 움직이는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지. 초성은 하늘의 일이고 끝소리, 종성은 그쳐 정하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요. 가운데 소리는 첫소리에 생하는 것을 받아서 끝소리를 이루는 데에 접하니 연결고리가 된다는 거죠. 중성은 아까 아야, 어요, 오요, 우유 연결고리가 돼서 끝소리를 이루는 데에 접하니 사람의 일이다. 대개 자운엔 운율의 요긴함이 글자의 운율의 요긴함이 가운데 소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중성 아까 아야 어여 오요 우이 첫소리와 끝소리가 가운데 소리와 합하여 글자의 음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하고 이루되 그 재단하여 이루고 보필하여 돕는 것은 반드시 사람의 힘에 자료함과 같다. 이거는 원래 훈민정음은 그 글자풀이 제자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걸 원리 원칙대로만 우리가 이걸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만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 활용시킨 것이 우리 훈민정음이라면 이 훈민정음이 운영된 과정을 잘 연결해서 음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또 음악이 훈민정음 글자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결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연구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늘의 소리다 할 때 하늘에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별자리 또는 계절 또는 방위, 우리 자연의 질서, 우리 몸 이런 것과 함께 연구되어졌을 때
종합적인 사고의 개념이 잡혀 있을 때 예술가나 또는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각 그 분야별로만 이렇게 통칭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실제로 옛날 학자들은 세종대왕께서 간단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대왕께서 왜 집현전 학자들한테 괜히 뭐 여러 가지 경전 읽지 말고 성리대전을 읽으면서 그걸 통해서 넓게 보라고 얘기했을까요? 무엇을 하나 보면 연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상상, 그 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을 이렇게 연속해서 상상하는 능력이 우리 민족에게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느닷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백남준 씨 같은 유명한 그 예술가들이 바로 그런 거라고 봅니다. 뭐 갑자기 TV를 보고서는 부처를 그 안에 넣어놓고 마치 부처가 현세에 올 것 같이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상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사고의 확장, 생각의 확장을 통해서 맨데를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음악을 하면서 우리 음악 이론이 굉장히 이러한 철학 속에서 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능적으로 아직 이거를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 책임도 큽니다만 특히 국악 이론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훈민정음도 보고 또 한의학도 이렇게 좀 들여다보고 이러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자료가 되고 또 얼마나 그 유용한 교육적 자료도 될 뿐더러 또 예술가나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식의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악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봐요. 왜 희망이 있느냐? 자기 음악하는 전공 가지고 나는 치료음악 할래. 그럼 뭐 한의학 좀 공부하고 음악하고 다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뜬금없지만 저 기상대에도 좀 국악한 친구들 좀 가서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기상대 아니 기후를 움직인다. 24절기하고 다 음악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면 기상대에서 뭐 한번 연주도 하고 하늘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연결도 될 수가 있다고 보고 또한 별자리를 보면서도 천문대에 가서 별자리의 움직임 보고 연주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상상력 있게 활동이 돼야 음악이 좀 풍요로워지고 그러지. 우리 국악은 국악하는 사람도 관심 없고 그걸 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우리 음악이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이 뭐 어떻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악하는 친구들도 이런 생각 속에서 내가 연주를 하더라도 이 소리가 우리 자연과 우주의 질서 속에서 어떤 소리며 내 몸에 또는 듣는 사람의 폐가 좋아질 건지 위가 좋아질 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주를 하면 좀 더 서양 음악 연주하는 분야와 달리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말이 이제 점점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지니까요. 이 정도로 줄이고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우선 이, 우 가지고 소리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할 때는 위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해주시고 근데 음정을 좀 한번 맞춰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악기로 음정을 불어드릴 테니까 아주 최대한 길게 뻗을 때까지 이 진동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소리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 이게 토니까 최소한 5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완성을 시키려면 10번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럼 10번 하시겠습니까? 5번 하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5번 해볼게요. 여기 대시고 떨리는 거를 느껴보세요. 시작. 이 소리를 내면서 위를 집중하고 그 다음에 토성을 별자리 토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우주와 내 몸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그런 의념을 만들면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 이렇게 양쪽을 폐에 이렇게 대시고 시작. 한 번만 더. 울림이 좀 오시죠? 예. 이 울림이 사실은 세포를 깨운다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정상도에서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만 원래 영가의 음악 어유를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 간 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시작. 자, 다음에는 이 심장입니다. 심장에 이렇게 손을 대고 이 시작.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 우, 요 심장에 이렇게 손을 대시고 우 시작 우 길게 요게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지금 한 6, 7분 걸립니다. 요거를 5세트 하시면 땀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이라는 게 간단한 글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오장의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소리 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거를 믿건 안 믿건 간에 혹시 뭐 이게 과학적이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총체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서 내 몸을 관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음악이요, 이것이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음악과 우리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떤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 인간의 질서를 포함하는 그런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